안녕하세요. 법무명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살펴본 사건은 지난번에 제가 전세 사기에 관한 민사 대응 관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이거 2탄인데요. 최근 성공 사례 2건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 영상 좀 길어요. 관련된 사건을 하고 있다, 내가 변호사인데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이 영상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전세 사기 피해자 입장에서는 결국 자력이 있는 임대인을 상대로 유권대리 표현대리를 인정시키거나 아니면 자력이 있는 중개사의 과실 책임으로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특히 이 중개사에게 과실 책임을 묻는 경우는 빌라왕이나 신탁부동산 사기처럼 중개사가 자력이 있는 경우일 텐데 보통 30%에서 70% 정도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고, 최근 저희 법인의 다른 이제 변호사님께서 100% 과실을 인정받아낸 사건이 있다, 이 얘기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반대로 중개사가 자력이 없는 사기꾼인 경우의 성공 사례인데요. 첫 번째 사건은 유권대리가 인정이 되면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임대인 쪽에서 방어를 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인정이 안 된 사건이에요. 둘 다 이제 저의 100% 승소였는데, 두 사건 모두 임차인은 전세로 알고 있고 임대인은 월세로 알고 계약을 한 사건입니다. 이 첫 번째 신림동 사건 같은 경우의 포인트는 임대인이 사실상 중개사한테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했다는 점이에요.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개사, 이 정확히는 중개사가 아니라 이 사람 무자격 중개인이었는데요. 실수로 자신들은 멀리 살고 있기 때문에 중개사가 알아서 자신들을 다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다, 이런 점을 인정해버렸습니다. 임차인은 이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미 법률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부가 어느 정도 끝나 있었어요. 그래도 임차인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부분이 임대인 계좌에다가 아니라 무자격 중개사의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도 해볼 만한 소송이었겠죠. 저는 이제 청구 취지를 잘 구성을 했는데, 먼저 주의적으로 임대인만을 피고로 하고 이 중개인은 표시만 중개인으로 돼 있을 뿐 사실상 대리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유권대리가 성립한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항상 가정적인 주장을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 가사 유권대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법 126조에 따른 권한 6월의 표현대리, 기본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 그 대리권 범위 밖의 행위를 한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죠, 이 사람의 대리권이 어디까지인지를. 그래서 가사 이 대리권의 범위 바깥이라고 하더라도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변호사분들은 아실 텐데 이 부분을 125조에 의한 자격 수여에 의한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126조 이렇게 하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유권대리, 기본대리권을 어느 정도 성립을 시켜놓은 다음에 126조로 가야 성립이 잘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 취지로 무자격 중개사와 임대인을 공동피고인으로 추가해가지고 무자격 중개사는 불법행위자 본인, 임대인은 이 불법행위자를 사용한 사용자 책임,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임대인은 당연히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다, 이런 주장으로 대응을 했죠. 법원은 결과적으로 너 임대인 대리권 수여했잖아, 인정시켰고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포인트는 임대인이 자기가 실질적으로 그 건물의 관리를 거의 안 하고 이 무자격 중개인한테 거기 살도록 하면서 건물 외벽에도 다 이 사람 번호 붙어있고 필요한 일 있으면 다 이쪽으로 연락하라고 하고 그런 내용들이 다 인정이 된 거예요. 다만 이제 저희가 걱정했던 거는 원고가 처음 계약을 할 당시에 과연 이 사람이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가, 이 부분이었거든요. 다행히도 원고가 그 건물 앞에 그 번호를 보고 전화를 했던 거였거든요.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대리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인정이 된 거죠. 다음으로 두 번째 이제 안산 오피스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세 계약을 정상적으로 임차인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오피스텔을 팔게 된 거예요. 이 양수인에게 오피스텔을 팔면서 이 과정에서 중개사의 아내인 중개보조인이 월세 계약만 있다고 양수인한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월세 보증금은 좀 적고 전세 보증금은 크잖아요. 그 차익이 생긴 거죠. 이걸 또 이 양수인이 차액만큼의 금액을 부동산에다가 입금을 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양수인이 양도인이 아닌 중개사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원고인 임차인은 최초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만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즉 제 의뢰인한테는 소송이 처음에 걸리질 않았어요. 근데 진행을 하다가 제 의뢰인인 양도인한테 소송 고지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원고가 보통 소송 고지를 보냈다 이러면은 이 소송 고지를 받은 피고지자가 피고 쪽에 보조 참가를 하면 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제 의뢰인인 양도인이 보기에는 임차인인 원고나 양수인인 피고나 모두 잘못이 있어 보였어요. 원고의 경우에는 피고의 집에서 살다가 이제 우리가 판 그 집에서 살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 집주인이 명도 소송을 거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퇴거 조정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집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또 그 중개보조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거였거든요. 사실 이런 관계에서 피고와의 계약은 이미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사기꾼인 중개보조인한테 아무런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 원고의 행동이 좀 이상했던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수대금을 중개인한테 직접 입금한 거, 이게 또 잘못이 컸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원고가 이기면 피고가 우리한테 담보 책임을 물어올 것 같고, 피고가 이기면 원고가 우리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판사님이 이 사안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보조 참가를 안 하고 그냥 독립 당사자 참가라는 걸 하게 됩니다. 즉 양쪽 모두에다가 막 서로 불리한 증거를 다 우리가 병호증으로 낸 거죠. 이러면서 소송을 이어갔어요. 당연히 1심에서는 독립 당사자 참가자인 저희에는 요건이 이제 흠결이 돼가지고 각하가 됐고, 소송은 이제 임대인이 승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원고가 항소를 했죠. 저희는 이제 피항소인으로 딸려 올라간 거예요. 2심에서는 원고가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겠다는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다가 제출은 했어요. 그런데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하지 않겠다고 번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뢰인의 지위는 피고로 변경되지는 않았어요. 2심에서도 피고가 승소를 하는데, 사실 지금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이 1심과 2심 모두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판이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사건이었거든요.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는 거는 피고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은 피고는 월세 보증금이라고만 인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피고가 중개인한테 돈을 더 준 부분 있잖아요. 그 월세 보증금과 전세 보증금의 차액 부분, 이거는 반환해줄 책임이 없다, 이렇게 책임을 딱 한정시켜버린 거예요. 법리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법원 기존 판례에 되게 반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원고가 사실 상고를 했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원고가 상고를 안 했어요. 이때 이제 저희는 사실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굉장히 안심을 했죠. 피고가 지게 되면 피고는 우리한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이 담보 책임의 경우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되고, 저희는 그것 때문에 1년이 지나기를 빌었거든요. 피고가 졌을 때 우리한테 담보 책임을 구할까봐. 그랬는데 그 1년이 딱 지난 다음에 심지어 피고가 이겨버린 거예요. 일단 저희는 한번 안심을 했죠. 피고가 들어오는 게 제일 무서웠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사실 그 두 개 오판이었다. 이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항력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불가분 채권이라고 주장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고의 인식의 기초에서 일부만 보증금의 승계를 인정했다? 이 판결은 사실 오판임이 명백하다. 저는 솔직히 판단 열심히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판입니다. 이 같은 피고가 사실 다른 사건에서는 1심에서는 승소를 한 거예요. 근데 2심부터 원고가 불법행위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시킨다 이렇게 걸면서 70%를 배상하는 판결을 받으신 다음이었어요. 제가 원고 대리인이었으면 저는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 찾아서 불법행위 주장을 쓸 것 같아요. 2심에서라도. 그런데 이 상대방 변호사님은 아무튼 판결이 확정이 되게 만들었고 상고를 안 했죠. 그리고 나서 원고가 이 전소 피고에게 인정된 월세 임대차 보증금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 이번에는 저희 쪽에다가 지급명령을 신청을 한 거예요. 저희는 이제 이의 신청 바로 했고 1심을 진행했죠. 근데 이 월세 보증금 일부가 빠지면서 이 사건이 소액 사건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 이유를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저희가 주장한 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불가분 채권의 성질을 갖고 이미 전소 피고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된 상황인데 이걸 저희가 돌려줄 의무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건 맞는 판결이죠. 이 다음으로 이 판결도 또 원고가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2심 판결문도 동일하게 선고가 됐거든요. 이 전소 1, 2심이 모두 오판이다 라는 취지가 2심 판결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원고가 사실 전소에서 이 상고를 했어야 됐다. 근데 이미 확정되어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근데 우리 것만 놓고 보면 대항력 인정됐고 그러면은 양수인한테 채무가 다 넘어가 버렸는데 무슨 이 사람한테 달라고 하냐, 이런 판결문이 나왔죠. 사실 이 2심 변론기일이 처음 지정되기 전에 조정에서도 좀 해프닝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오히려 원고가 좀 안 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만약 원고가 항소를 취하한다면 소송 비용은 특별히 청구하지 않겠다 기회를 제가 주었는데, 근데 이 원고 대리인이 갑자기 저한테 아니 피고는 원래 구상을 당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이러면서 일부라도 받고 싶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보 책임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렇지 담보 책임 막 이러면서 정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원심에서 승소를 했잖아요. 근데 일부를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당연히 조정은 이제 불성립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원고 대리인이 이때가 저랑 이제 4번째 만났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좀 많이 친해지신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변호사님,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야 될 거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막 이러고 저한테 막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약간 정쳤죠. 왜냐하면 소액사건 심판법을 보면 소액사건은 첫 번째로 위헌인 법령을 적용했거나 두 번째로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 모순되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외의 경우는 상고가 제한돼 있어요. 이게 제가 패소하면 임대차 보증금의 성질이 불가분 채권이랑 대법원 판결에 모순되니까 상고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승소하면 이게 대법원 갈 일 자체가 없는 사건인 거거든요. 약간 의아했죠. 2심 변론이 이제 그 뒤로 진행이 되는데 원고가 이 4번째 소송 만에 드디어 전소 피고의 패소 판결을 알게 되셨나 봐요. 그러니까 앞에 사건에서 양수인이 어떤 다른 사건에서 졌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청구원인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사용자 책임, 이거를 이제 청구원인으로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단기 소멸시효가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렇게 돼 있는데 알 수 있었던 날을 포함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원고는 언제든지 집주인한테 전화 한 통만 해봤으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전세인지 월세인지를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수인한테 넘어간 다음에 살게 된 그 시점으로부터 3년이 딱 지나면 더 이상 소멸시효 완성돼서 청구할 수 없는 게 맞거든요. 이제 소멸시효 완성됐다, 이 논리로 대응을 했죠.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가 전에 있었던 소송을 진행할 때, 즉 양수인을 피고로 진행할 때, 이때 아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이때라도 원고가 변호사를 좀 잘못 만나지 않았으면 이때라도 청구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원고 대리인이 불법행위 주장을 저희 사건에서는 2심 때 철회하더라고요. 이길 수 없는 걸 이제 아신 거죠. 그래서 2심도 저희가 당연히 이겼죠. 그렇게 이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을 이분이 결국 상고를 또 했네요. 이제 상고심은 이제 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 돌려받을 수 있는 상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뢰인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소액사건 심판법 때문에 상고 이유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100% 이기는 사건이다. 답변서 하나만 내기만 하면 된다. 진짜 상고 답변서에다가 딱 한마디 썼습니다. 소액사건 심판법상 상고가 가능한 예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얘기 하나 딱 썼어요.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상고 이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 각하되는 게 맞는데, 이제 보통 이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이제 많이 하게 되죠. 이게 심리불속행 기각이 아니라 아예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기를 정해서 판결로서 소액사건 심판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상고 이유가 없다, 기각하는 판결이 딱 내리게 되죠. 저는 당연히 3심까지 소송 비용 다 원고에게 청구했죠. 이 사건이 사실 첫 번째 사건보다 먼저 진행됐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하면서 5번의 소송을 하면서 얼마나 제가 트레이닝이 많이 되어 있겠어요. 이걸 하면서 제가 계속 생각했던 거는, 내가 만약에 저 원고 대리인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걸 계속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전소의 피고가 패소했던 판결문도 수집을 하고 입수하고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이 뒤에 진행했던 첫 번째 그 신림동 사건에서 보증금 100% 반환이라는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 이렇게 전세 월세 가지고 장난치는 사기 당하신 거 있다, 언제든지 제게 좀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진짜 이제는 승소로 가는 밝은 등불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자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